자, 매체 접근 제어 기술, 맥 기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던 CSMA, 캐리어를 센싱해서 비어있음을 전달하는 그런 CSMA 기술을 발전시킨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CSMA CD하고 CSMA CA인데 앞에 있는 CSMA CD는 유선 네트워크에 쓰는 거고요. CSMA CD는 유선 네트워크,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맥 기술이고 CSMA CA는 와이파이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더넷, 유선.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기술, 이거는 무선이 뭐 와이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해를 하면 나중에 내가 인터넷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는 맥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문제는 말이에요. CSMA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 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전달 지연 시간. 누군가 지금 이 채널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가 나한테 도착을 하지 않아서 내가 캐리어를 센싱했을 때 내가 비어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송을 해서 동시에 이 채널에 캐리어에 동시에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충돌을 탐지해내는 거예요. 충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충돌이 생겼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충돌을 탐지해서 충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충돌이 생겼으면은 내가 보낸 프레임이 제대로 전달 안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보내야지. 충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내가 탐지를 하겠대. 탐지를 하고 나면 내가 재전송을 하면 돼. 재전송을 했는데 또 충돌이 생겼어. 또 재전송을 하는 거지. 언제까지? 충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게 첫 번째. 그게 CSMA CD가 콜리전을 디텍션한다. 콜리전 디텍션. D가 이게 콜리전 디텍션. 콜리전을 디텍션하겠지. 콜리전 디텍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CA는 뭐냐? A가 어보이던스인데, 어보이던스. 콜리전 어보이던스. 충돌이 생기지 않게 만들겠대. 충돌이 생기지 않게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충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기술은 아직 없어. 근데 가능하면 충돌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충돌 문제가 왜 생기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충돌 문제는 왜 생기는가? 충돌 문제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전달 지연 시간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생겼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호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전송 중인 프레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신이 안 되는데 그 프레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충돌이 탐지가 되면은 재전송을 해요. 근데 재전송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재전송. 우리가 프레임 복구할 때, 오류 복구할 때 우리가 파이프라이닝 기술 중에 고백앤하고 셀렉티브 리피트 할 때 재전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송신자가 재전송을 하려고 하면 미리 전송한 프레임을 재전송할 때까지, 재전송을 결정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재전송하지. 없는 걸 뭐 어떻게 재전송하겠습니까? 그 프레임을 재전송하겠다는 이야기는 보낸 프레임을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내가 탐지할 때까지 프레임을 버퍼에다가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무한정 내가 그러면은 버퍼에다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지. 그러면은 메모리가 뭐 무한정 커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버퍼링을 얼마 동안 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돼야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 이해를 할 수 있다가. 그래서 이 CSM의 CD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콜리전을 디텍션 하는 데 있잖아요. 디텍션에서 콜리전이 디텍션이 되면은 내가 재전송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프레임이 이게 이제 CSM의 CD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CSM의 CD를 개발한 그 당시에 기술진들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얼마 동안 내가 프레임을 유지할 건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전송 중인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이 전송이 종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타임, 전송 지연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충돌이 있으면 충돌이 탐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레임의 전송 지연 시간하고 전달 지연 시간, 이게 이제 전송 지연 시간하고 전달 지연 시간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충돌을 탐지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충돌을 탐지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프레임을 다 보냈는지 아니면은 지금 보내고 있는 프레임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프레임을 하나 보냈는데 이 프레임의 길이를 이 프레임의 길이를 D라고 봅시다. D. 여기서는 이제 이 수식에서 이제 최소 길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D 미니멈 최소 길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D라고 봅시다. D 비트라고 보자고요. 프레임의 길이를 D 비트라고 보자고요. D 비트라고 봅시다. D 비트를 보냈어. 여기에 D 비트를 보내는 네트워크에 단말이 공유하는 단말이 이 매체를 공유하는 단말이 4개가 있는데요. 4개. 이게 이제 케이블이라고 봅시다. 케이블을 보는데 이 케이블의 끝에 양쪽 끝에 A하고 D가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B하고 C 이렇게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지금 A가 이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D 비트의 프레임을 첫 번째 비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레임이 첫 번째 신호를 탁 이렇게 이제 이 케이블에다 탁 쐈어. D까지 이 프레임을 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D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프레임 케이블 길이가 A부터 D까지니까 전달 지연 시간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케이블이 양쪽 끝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A가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요 A에서 D까지의 매체의 길이를 Lmax라고 했어요. Lmax 전달 지연 시간 A에서 D까지 가는데 전달 지연 시간이 Lmax 나누기 전달 속도, 신호 전달 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비슷한데 20만 킬로라고 봅시다. 20만 킬로. 초당 20만 킬로. 2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게 뭐냐면 A부터 D까지 A에서 D까지 가는데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
전달 전 시간에 t의 프로파게이션 이 된다. 그 프로파게이션 전 시간, 전달 전 시간의 최대값이지. 이거는 뭐 A에서 B까지 가는 거,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당연히 A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당연히 적을 테니까, 그죠? 케이블이 양쪽 끝에 연결돼 이렇게 봤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프레임을 보냈어요. 프레임 보냈는데 신호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럼 신호가 이렇게 쭉 전달되겠죠. 전달되는데 이 프레임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말이죠. 전달이 되는데 T1에서 시작해서 T2 시점에 이제 이 D에 도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이제 T1-T2겠죠. 그죠? 이만큼 걸렸겠죠. 걸리는 시간이. 이게 뭐냐면 이게 되는 거죠. 전달 지연식. 근데 바로 말이죠. D가 이 신호가 지금 오고 있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바로 D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센싱을 했어. 케이블을. 그럼 D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아직 도착은 안 했지. 바로 직전에 센싱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 왜냐? 비어있으니까 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케이블이 바로 지금 그 근처에서 이게 충돌이 생긴 거지. 그러면 충돌된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충돌된 신호, 그 케이블 들으신 거죠? 이 케이블 지금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케이블이 충돌된 신호. 여기 저기 이 A로 전달된 이 케이블 통해서 A로 전달되는 신호는 T가 보낸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고 A가 보낸 신호하고 T가 보낸 신호 두 개가 충돌이 된 신호가 이렇게 온다. 여기 도착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충돌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보냈는데 끝까지 가서 안전하게 끝까지 잘 갔는데 말이에요. T1 T2 시간 동안 안전하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T 케이블 끝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충돌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신호를 보내서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신호를 감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 신호 이거에 2배거든요. 2배보다 조금 작겠지만 어쨌든 2배라고 봅시다. 그죠? 왜냐면 신호가 갔다가 다시 나한테까지 오는 거니까. 2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네트워크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충돌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이에요. 이 네트워크에서 모든 충돌, 뭐 중간에 B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C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충돌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이 이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프레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D 비트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D 비트를 첫 번째 비트를 보내기 시작해서 마지막 D 비트까지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D 비트를 다 보내는데 걸리는 전송 지연 시간이겠죠, 그죠? 전송 지연 시간. 그 T 트랜스라고 봅시다. T 트랜스. 여기 T 트랜스라고 했는데 전송 지연 시간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보내가 전송 지연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충돌이 발생할 때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프레임을 다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걸 볼까? 프레임 전송 지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프레임을 다 보내기 전에 반드시 충돌을 탐지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수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프레임을 다 보내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 이게 T 봅시다. T 트랜스 T 트랜스 이게 이 시간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항상 뭐보다 커야 되냐면 충돌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은 항상 커야 돼. 충돌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이 요거잖아요. 요거의 2배. 요게 E 곱하기 T 프로파게이션. 요건 그 T 프로파게이션 요거의 맥스가.
요거의 2배보다 항상 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프레임을 다 전송하기 전에 있잖아요. 첫 번째 비트를 전송하기 시작해서 다 전송하기 전에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항상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다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프레임, 아니 다 전송하지 않았잖아요. 전송하지 않은 다 전송하지 않은 이 프레임을 전송하는 걸 멈추고 버퍼에다가 딱 보관을 하겠다. 이러지. 나중에 재전송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자, 그래서 수식을 조금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CSM의 CD가 동작하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CSM의 CD 맥이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 관계가 뭐냐?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달 지연 시간의 최대값보다, 이 전달 지연 시간, 임의의 전달 지연 시간은 앞에 있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길이가 제일 긴 구간에서 발생하는 충돌, 긴 구간, 그 케이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돌아도 T 트랜스라고 T 프로 전달 지연 시간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트워크의 전달 지연 시간은 맥스 값이 맥스 값. 이것보다 2배보다도 더 커야 된다. 이제 프레임 하나를 다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프레임 하나를 다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양쪽 끝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들 간에 프레임을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배보다도 커야지 내가 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비트를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충돌이 탐지가 돼요. 그러면 충돌이 탐지되면 내가 지금 전송 중인 이 프레임을 버퍼에다 유지를 하면 된다. 재전송을 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길이를 뭐 얼마나 하고 이걸 얼마나 하면은 전송 지연 시간보다 항상 크게 만들려면 방법 2가지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하려고 하면 방법 딱 2가지. 하나는 케이블 길이를 길게 하는 거예요. 케이블 길이를 짧게 하는 거죠. 짧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케이블 길이가 정해지면 프레임의 크기를 키우는 거지. 이 식이 성립하게 만들려면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프레임 길이를 정해놓고 케이블 길이를 줄이거나, 케이블 길이를 정해놓고 프레임 길이를 늘리거나,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CSM의 CD를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케이블 길이,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할 때 케이블 길이가 2.5km였는데 2.5km라는 케이블 길이를 딱 정해놓고 이 2.5km 케이블 길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탐지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하려면, 프레임을 다 전송하기 전에 보장하려면 프레임 길이가 반드시 64바이트 이상이 돼야 된다. 512비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유선랜을 공부를 할 때, 유선랜의 프레임 구조를 공부를 할 텐데, 프레임 길이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유선랜의 프레임 길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정해졌어. 최소한 512비트 이상은 돼야 돼. 지금도 그렇게 써요. 아무리 내가 보낼 데이터가 적어도 최소한 512비트 이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송해야지만 이 맥이 동작하는 거예요. 이거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할 때, 이들이 공부할 때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프레임의 길이에 그래서 제한이 최소 길이에요. 최소 512비트 이상은 돼야지 충돌이 발생할 때 항상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이 알고리즘, CSMA-CD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CSMA-CA에다가 콜리전을 디텍션하는 기술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콜리전 디텍션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CSMA-CA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알고리즘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일단 B에 있는지 이제 본다고요. B에 있는지 본다고요. CSMA니까 캐리어 센싱 A. B에 있다. 바로 보낼 건지 랜덤하게 기다릴 건지 P 확률로 보낼 건지를 정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더넷에서는 바로 보내는 걸로 선택을 했어. 바로 보내는 거. 이게 persistent 방법 우리가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우리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거나 원래는 이런데 이더넷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one persistent 방법을 선택을 했어. one persistent. 이 중에 one persistent. 그래 바로 보내는 거야. B면은 바로 보내는 거야. 센싱했어. B면은 바로 보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센싱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충돌이 생기잖아요. 같은 시간에 보낼 테니까 프레임을. 그러면은 보냈어. 충돌이 생기면 충돌이 생겼다는 걸 내가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탐지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충돌 탐지 기법에서 그죠? 충돌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성공이 된 거예요. 충돌이 내가 프레임을 보냈는데 내 프레임을 다 보낼 때까지 충돌 신호가 오질 않더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 충돌이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기면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잼 신호라고 하는데 충돌이 발생할 때 보내는 특수한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보내서 충돌이 생겼다는 걸 다시 알리고 그 다음에 대기를 한다. 기다린다고요. 기다리는데 랜덤한 시간 동안 기다리겠다. 기다리는데 랜덤한 시간 동안 기다리겠다. 근데 그 랜덤 넘버를 뽑는 그 구간의 크기를 처음에는 작게. 처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0부터 구간의 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구간의 크기를. 첫 번째. 이런 충돌이 발생하면 대기하는 시간을 정하는 때 말이죠. 제가 알고리즘 따르면 대기하는 시간을 랜덤하게 정하는데 랜덤하게 정하는 구간을 0부터 이렇게 뽑아주죠. 이 중에 숫자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0 아니면 1이겠죠.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뽑으면은 둘 다 0을 뽑을 수도 있고 둘 다 1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0, 1을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기를 했는데 다시 또 충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구간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0부터 2에 1승 마이너스 1까지고요. 2에 마이너스 1승까지고 이거는 그 다음 구간을 2회가 충돌되면 두 번째 충돌되면 구간을 0부터 3까지 이렇게 늘리겠다. 지수배로. 다음 또 충돌이 생기면 0부터 7까지 이렇게 늘려. 여기서 랜덤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정하게 되냐. 언제까지? 15번까지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면 그러면 네트워크에 문제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네트워크를 다시 초기화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뽑는 그 구간을 2의 지수배로 늘려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업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써요. 대부분 데이터 통신에서 대기한다. 충돌이 발생해서 대기한다 이러면 다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업 알고리즘으로 대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내가 지금 표정을 보면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알고리즘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따라가면서 잘 확인해 봐야 되고, 자료들은 뭐 무지 많아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뭐 자료들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CSM의 C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마 이 시간 말고는 CSM의 CD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CSM의 CD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졸업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나 뭐 데이터 통신 이런 걸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CSM의 CD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뭐 그럴 그 과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잘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은 앞에 이거 웹 프레임 길이를 갖다 이렇게 512비트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512비트로 프레임 길이 최소 길이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뭐 지금도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유선 네트워크에서 프레임 길이의 최소 길이는 512비트 이상이 안 되면은 네트워크 에러예요. 반드시 512비트 이상이 되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CSM의 CD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고요. 조금 더 복잡한 CSM의 CA. 사실 이 CSM의 CD를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유선 네트워크에서 지금은 CSM의 CD를 쓰질 않아요. 지금. 왜냐? 우리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는 공유 매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통신 장치가 송수신 전용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모든 장치. 라우터하고 스위치를 연결할 때,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때, 스위치와 PC를 연결할 때 모든 경우에 송수신 전용 케이블을 따로 써요. 그래서 공유 매체라는 게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어떤 다른 자료에서 설명할 때는 아직까지 CSMA로 동작한다. 또 우리가 공유 매체, 공유 허브, 그런 것 같은 이제 허브라고 그러는데 허브, 리피트 허브를 쓰기 때문에 뭐 CSM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환경은 없어, 전혀 없어. 아직까지 유선에서 공유 매체를 쓰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돼. 그런데 처음에 공유 매체를 썼을 때 그 맥 프로토콜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거든요. 예전에 썼던 거하고 예전에 만든 기술하고 지금 내가 새로 발전시킨 기술하고 두 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두 종류의 장치가 있을 때 서로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유 매체가 없는 이런 유선 네트워크도 여전히 그래서 CSM의 CD 환경에서 만든 프레임 구조, 이근의 프레임 구조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프레임 길이는 최소 64바이트, 512비트 이상이 돼야 되고 최대 길이는 518바이트 이런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전혀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CSM의 CD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CSM의 CA는 달라요. CSM의 CA는 와이파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없으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CSM의 CA를 썼는데 CA 충돌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하도록 그렇게 이제 매체 접근 제어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충돌이 하나만 생기지 않도록 충돌을 콜리전을 어보이던스 합시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경우 보죠. 충돌이 반드시 분명히 생겼어. 분명히 생겼는데 충돌이 생겼는데 충돌을 탐지할 방법이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거. 이게 두 개 A하고 B하고 C가 지금 통신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통신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중간에 AP를 거쳐서 통신을 하지만 신호를 보낸다고 했죠. A가 B한테 지금 프레임을 전송하고 있어요.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신호가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딱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인도어냐 아웃도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몇십 메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심한 경우는 뭐 몇몇 대로밖에 안 돼.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 벽이 상당히 두껍다. 근데 벽을 몇 개를 거쳐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신호를 수신하니까 신호 수신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 많이 생기죠. 왜냐? 벽을 통과할 때 와이파이 신호의 세기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신호 에너지가 확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A가 이렇게 프레임 B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까지밖에 도착을 안 해. 이 신호가. 여기까지밖에 안 해. 도달 거리가. B도, 그러니까 A가 B한테 보낸 신호가 C한테는 안 오는 거지. 그러면은 C가 와이파이 채널을 감지하면 당연히 그 채널이 비어 있겠지. 그러니까 C가 B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여기까지밖에 안 가. 여기까지. 그런데 B가 신호를 수신해 보니까 A가 보낸 신호하고 C가 보낸 신호가 겹쳐서 나한테 중첩돼서 도착하는 거죠. 충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은 충돌 신호가 내가 지금 보낸 신호 A가 C하고 충돌된 신호는 나한테 오질 않는다. C가 보낸 신호가 나한테까지 오면은 이게 겹쳐져가지고 충돌된 신호구나 이런 걸 내가 디텍션 할 수 있을 텐데 안 오니까 내가 뭐 디텍션 할 방법이 없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중간에 벽이 아주 두꺼운 벽이 있어가지고 이 통과를 못해. A가 C한테, B한테는 가는데 이 신호가 나한테는 이렇게는 안 오는 거지. 벽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와이파이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신호 도달, 분명히 우리 네트워크 내에 단말이 있는데 단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감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를 히든 스테이션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숨은 단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은 단말 문제. 이게 그러니까 모바일 네트워크에 무선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예요. 이 숨은 단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충돌이 생겼는데도 충돌이 생겼다는 걸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CSMA CD를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CSMA CD를 쓰려면은 충돌을 반드시 프레임을 다 보내기 전에 충돌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충돌을 탐지를 못하는데 뭐 어떻게 CSMA CD를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충돌이 하나만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CSMA CA 맥을 개발합니다. 자, 그거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환경이 어떤가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적용을 했는가? CSMA에서 이 네 가지 방법들을 썼어요. 이 네 가지 방법. 처음에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충돌이 생기는데 말이죠. 충돌이 생기는데 하나도 충돌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간격을 좀 띄우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내가 프레임을 하나 보내서 A가 C한테 프레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C가 자꾸 이렇게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네? 멀어지고 있어. 근데 C 근처에 있는 내가 프레임을 보냈는데 내가 프레임을 다 보냈는데 C 근처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단말에 C한테 프레임을 보냈어요. 그 내가 다 보낸 프레임이 C한테 완전히 다 도착해서 C가 처리를 하기 전에 또 다른 단말이 C한테 보낸 프레임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보내고 나면은 다음 프레임을 보낼 때까지 그 간격 있잖아요. 간격을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인접한 프레임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걸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프레임 간 간격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시간 간격을 두겠다 이런 거. 같은 프레임에서 보낸 것도 마찬가지, 같은 단말에서 보낸 것도 마찬가지, 다른 단말끼리 인접하게 이렇게 보내는 프레임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세한 걸 좀 더 설명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을 내가 와이파이 채널을 감지를 했는데 채널이 비어 있어. 비어 있을 때 바로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보내. 그러니까 바로 보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채널을 감지했는데 비어 있어. 비어 있으면 일단 이걸 적용하겠죠, 그죠? 그 다음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IFS 프레임 간의 간격만큼 기다리겠죠, 그죠? 왜냐면 앞에 보낸 프레임하고 그 다음 보낸 프레임하고 간격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이 IFS만큼 기다렸다가 바로 보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2개 이상이 대기를 하고 2개 이상이 단말을 센싱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persistent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CSM의 CD처럼 원 persistent 방법을 쓰면은 충돌을 회피할 수가 없지. 반드시 충돌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non persistent 방법 아니면은 p persistent 방법을 써야 되겠지. 네. 근데 그 두 개를 약간 조합한 방법을 썼어요. 기다리는데 랜덤하게 기다려. 아시겠죠? 이게 이걸 그래서 경쟁을 하는 서로 이렇게 보내면 막 경쟁하는 단말들이 있으면은 경쟁하는 단말들이 동시에 비어 있다는 걸 판단했을 때 랜덤하게 기다리는 구간을 뽑아야 되는데 그 랜덤하게 기다리는 구간을 정하는 그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컨텐션 윈도우, 경쟁 윈도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쟁 윈도우가 랜덤하게 기다리는 시간 그 구간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 persistent 방법 중에 원 persistent 방법을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 원 persistent 방법을 쓰면 충돌이 생기니까요. 충돌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까지 이 두 개를 하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하면은 캐리어를 센싱 해가지고 동시에 센싱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대기했다가 동시에 보내서 충돌이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회피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두 개가 이제 보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기를 해서 보냈는데 이거는 말이야. 이 두 개는 아예 그러니까 그 채널 자체를 센싱을 잘못하는 거예요. 센싱 이거는 요 두 가지 문제 앞에 그 두 가지는 센싱을 했을 때 이야기고 센싱할 수 있을 때 문제고 센싱할 수 있다는 건 이 채널에 누군가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알 수 자체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건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를 해결하는 방법을 CTS, RTS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TS, RTS 방법 숨은 단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도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그래도 완벽하게 충돌이 생기진 않아. 충돌이 그래도 회피할 수는 없어. 충돌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프레임을 받으면은 인터넷은 내가 프레임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질 않아요. 인터넷은 충돌이 생기면 지가 반드시 이렇게 인터넷이란다 저기 CSM, CDS는 프레임을 받았으면 프레임 받았다는 에크 프레임을 보내는 게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받으면은 반드시 에크 프레임을 보내게 돼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돌을 회피를 했는데 그래도 충돌이 생기면 충돌이 생겼다는 걸 반드시 알 수 있게 전송이 제대로 되면 제대로 받았다는 걸 나한테 에크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만. 자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자 1번 프레임 간의 간격부터. 프레임 간의 간격.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꽤 복잡한데요. 예. 실제
프레임 간의 간격을 어떻게 프레임 간의 간격을 매길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은 우리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전송하는 프레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반면에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레임들이 있어. 그런 프레임을 제어 프레임이라고 해요. 컨트롤 프레임. 내가 처음에 와이파이 채널을 갖다 센싱하고 와이파이 채널에 등록하는 그런 프레임. 그 다음에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프레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어 프레임이라고 해요. 컨트롤 프레임. 그 컨트롤 프레임은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보다도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대기하는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똑같이 대기하면 반드시 제어 프레임을 보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 기다리는 시간을, 이 프레임 간의 간격을 똑같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을 다르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꽤 좀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인접한 프레임 간에 간격을 띄운다. 그걸 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스. 와이파이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와이파이 네트워크도 지금 이렇게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핵심이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있는 장치를 AP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AP,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특정한 단말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단말이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보장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했다. 근데 나는 비디오 감시 카메라는 반드시 1분마다 또는 30초마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 동안 비디오를 전달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럼 AP가 이 비디오 센서한테는 30초마다 한 번씩 일정한 시간 동안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단말들은 그냥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채널을 자기가 CSM의 CD 방법으로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확보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이렇게 보내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그런 방식을 경쟁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경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이렇게 단말들을 이렇게 단말의 어떤 맥을 갖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컨트롤드 액세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텐데 어쨌든 구체적인 거는 설명 안 하고 일단 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은 그 정도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일단 간격을 띄웠다가 이만큼 띄웠다가 있잖아요. 이만큼 띄웠다가 먼저 보낸 프레임이 다 전달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 띄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전송을 하는데 바로 전송하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단말 A하고 단말 B가 동시에 여기서 이렇게 채널이 비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만큼 IFS만큼 기다렸다가 바로 전송을 하면은 이 두 개가 충돌이 생깁니다. 이 두 개. 그죠? 그래서 persistent 방법을 이 랜덤하게 뽑는 대기 시간을 뽑는 그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랜덤한 숫자를 뽑아가지고 그 숫자만큼 대기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는 시간이 같아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죠? 대신 그래도 같은 숫자를 뽑을 수 있지. 그럼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컨텐션 윈도우 대기하는 구간을 랜덤하게 뽑는 그 구간을 두 배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빼고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CSM의 C에서는 컨텐션 윈도우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대기 구간을 랜덤하게 뽑는 그 구간을 컨텐션 윈도우다. 이렇게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충돌이 반복될 때는 대기 구간을 이해 지수대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오케이.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 더. 이거는 또 조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이거는 아까 수문 단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수문 단말 문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A하고 B하고 지금 통신하는데, 이렇게 A하고 B하고 지금 통신하려고 하는데, A가 보낸 신호가 F, D, 이런 데까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B가 보낸 신호도 C하고 E한테 도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채널이 지금 와이파이 채널이 지금 비지한지, 그러니까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지. 아예 센싱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건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내가 A가 B하고 통신한다 이렇게 봅시다. 처음에 A가 요 그림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그림의 의미. 이 그림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뭘까요? 신호 전달 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A가 신호를 보내면은 이쪽 B 쪽으로 이만큼 신호가 도달해.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파이에서 신호를 보내면 와이파이는 360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진 않고 보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표시한 건데, 이 기법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A가 보낸 신호가 B 쪽으로 이만큼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E 쪽으로도 이만큼 도달해요. 왜냐면 360도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거니까. 360도 방향으로. 그래서 A가 신호를 보내면은, A가 신호를 보내는 거는 B한테도 도달이 되고 C하고 E한테도 도달이 돼. 그렇지만 B하고 F한테는 도달이 안 돼. 지금 A하고 B가 통신하는데, B가 보낸 것도 마찬가지야. B가 보낸 신호가 A 쪽으로 이만큼 도달하고 C하고 D 쪽으로 이만큼 도달해. 그래서 B가 A한테 신호를 보내면은 그 신호가 A한테도 도달하고 B하고 F한테도 도달해. 그렇지만 C는 신호를 수신을 못하는 거죠. 신호가 도달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충돌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러면 돼요. 제일 처음 A가 내가 B한테 신호를 보낼 때 바로 신호를 안 보내. A가 B한테 프레임을 보낼 때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일정 시간 동안 A가 B한테 프레임을 보낼 거다 하는 걸 알려줘. 통보를 해. 그런 이제 프레임을 제어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어 프레임. 제어 프레임 중에 그 특수한 제어 프레임을 보내는데, 그 특수한 제어, 처음에 A가 B한테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통보하는 프레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름을 붙였냐면, 여기서 CTS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CTS. Clear to send. Request to send. Request to send. 말이 잘 안 나오네. 내가 너한테 지금 프레임을 보내도 좋겠느냐, 이렇게 알려고. A가 B한테. 근데 B가 지금 보면은 누군가하고 통신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A가 B한테 프레임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 B가 보면은, 자기가 지금 프레임을 송수신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은 B가 어떻게 하냐면, B가 A가 B한테 RTS 프레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B가 그 프레임 받으면, 오케이, 좋다. 나한테 프레임을 보내. 이렇게 알려준다. 그리고 그게 클리어 투 샌드. 클리어 투 샌드. 좋아. 네가 나한테 프레임을 보내도 좋아. 이렇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먼저 CTS를 보내고, RTS를 보내고, 이렇게 RTS를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 이제 프로토콜을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 통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이름 이런 게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와이파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미리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교환해야 되는 프레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을 제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제어 프레임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래서 그 프레임의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RTS고 그 중에 하나가 CTS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프레임 프로토콜 좀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제어 프레임 중에 두 개의 프레임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RTS를 받으면 B가 A한테 CTS 프레임 보내서 나한테 프레임을 보내도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리퀘스트 투 샌드 RTS 프레임 보낼 때 다음 내가 프레임 보낼 텐데 너한테 프레임 보낼 텐데 그 프레임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하는 걸 알려줘요.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게 될 텐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A가 여기 B한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전송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왜 숨은 단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인데, 자, 봅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이미 이해가 된 사람이 있을 텐데, 자, 봅시다. RTS가 A가 B한테 RTS를 보냈어. 이 RTS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단말을 보면 이 단말을 지금 보면 5개 있는데 RTS가 A가 B한테 보낸 RTS가 B한테만 도착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도착하는 거예요? C한테도 가고 E한테도 오겠죠. 여기는 안 오죠. 그래서 A가 RTS를 보내버렸잖아요. RTS를 보내면 지금 A가 B하고 통신을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얘네들이 알게 되는 거죠. C하고 E가. 자, B가 그래 좋아. CTS를 보내. 이 CTS는 C하고 D한테는 안 가지만은 C하고 E한테는 안 가지만 D하고 F한테는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B가 A하고 통신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는 C하고 E는 D하고 F는 A와 B가 통신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은 자기는 캐리어를 센싱 자체를 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그 캐리어는 내가 센싱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 동안 사용되고 있을 거라는 걸 얘가 알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해서 A하고 B가 보낸 신호가 나한테 도달하지 않더라도 A하고 B가 얼마 동안 앞으로 프레임을 보내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충돌을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RTS, CTS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보낸 프레임이 충돌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뭐 오류가 발생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프레임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내가 프레임 보내면 프레임을 하나 다 보냈어요. 프레임을 보내고 프레임 간격,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 누가 보내더라도 그 프레임 간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간격,
요 간격이 끝나기 전에, 요 간격이 끝나자마자 에크가 내가 나한테 수신이 되면은, 에크가 수신이 되면은, 아, 내가 보낸 프레임이 목적지에 제자리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 근데 내가 프레임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요 IFS 그 인터프레임 스페이스 간격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에크가 오질 않아. 그러면은 내가 재전송하게